지금 유럽의 한 지정학 분석가가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사우스 코리어 이펙트인데요. 2025년 현재 전 세계 반도체 핵심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단 2곳뿐입니다. 방산업계에서 납기 오차 0.1위를 달성하는 나라도 마찬가지로 극소수죠.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해내는 나라가 바로 한반도에 있다는 겁니다. 자원도 영토도 불리한 조건에서 어떻게 세계 질서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이 작은 나라가 보여준 기적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다음 세대 국가 모델의 시작일까요?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댓글,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로웬스키입니다. 42살 국제전략연구소 소속 지정학 분석가죠. 오늘 오후 2시 정확히 이사회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제 신발 소리만이 메아리 쳤어요. 손에 들린 42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가 평소보다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18개월간의 연구 결과였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반도 전략적 완충국 지위 분석 보고서죠. 저는 이 보고서에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수치가 명확했거든요. 회의실 문을 열자 12명의 평가위원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떠 있었어요. NATO 동맹국 의존도 분석이라는 제목 아래 막대 그래프들이 정렬돼 있었죠. 한국의 수치는 예상대로 상위권에 위치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어요.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한국 수치에 고정했습니다. 한국은 전략적 완충국입니다. 미군 28,500명 주둔, 연간 방위비 분담금 11억 달러. 이 조건에서 자립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가위원장인 헬링 밀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표정에서 만족감이 읽혔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죠. 경제 의존도 분석이었어요. 반도체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장비는 네덜란드 ASML, 설계 소프트웨어는 미국 시놉시스. 한국은 조립 공장 역할에 머물러 있어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묻어났습니다. 20년간 축적한 데이터가 뒷받침하고 있었거든요. 회의실은 조용했어요. 평가위원들은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죠. 결론 부분이었어요. 따라서 한국의 현재 지위는 지정학적 완충 역할에 최적화된 모델입니다. 독립적 전략은 비현실적이며 현상 유지가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죠. 박수가 터졌습니다. 헬링 밀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훌륭합니다. 점수는 92점. NATO 자문자료로 활용하겠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 하나의 성공적인 보고서였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확신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보고서 발표 이틀 후, 제 책상에 새로운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공식 문서였어요. 봉인을 뜯는 순간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죠. 평소와 다름없는 오전 9시, 하지만 이 문서는 제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예정이었습니다. 폴란드-한국 방산 계약 검증 임무라는 제목이 첫 줄에 적혀 있었어요. 제가 눈을 크게 뜨며 읽어내려간 내용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국 측이 제시한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웠거든요. 납기는 90일이었어요. 계약 체결부터 첫 번째 시제품 인도까지 정확히 90일. 허용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1일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오타가 아니었죠. 유럽 평균 납기는 18개월입니다. 독일이 16개월, 프랑스가 20개월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석 달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전형적인 아시아 방식의 과장된 제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페이지에는 더 자세한 조건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품질 검사 항목 237가지, 성능 테스트 15단계, 그리고 마지막에 적힌 문구가 제 시선을 붙잡았어요. 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 전액 환불 보장이었습니다. 저는 마리아 코즐로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 프로젝트를 함께 담당할 매니저였죠. 마리아, 이 계약서 봤어요? 제 목소리에는 회의적인 톤이 묻어났습니다. 네, 다니엘. 흥미롭죠? 마리아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서류상 수치는 가능해도 현실은 다르겠죠. 아마 도착하면 연기 사유를 늘어놓을 겁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20년간 봐온 패턴이었거든요. 하지만 마리아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더 직접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 출장 일정 잡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형식적인 검증 절차라고 생각했거든요.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공무상 의무였죠. 좋아요. 하지만 이틀이면 충분할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실제로는 하루면 될 것 같았지만 여유를 둔 거였죠. 항공권 예약을 마치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계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90일, 오차 0.1일. 이 숫자들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불가능한 약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도착 게이트에서 나온 순간 제 손목 시계는 오후 3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한국 땅을 밟은 거였어요. 공항 내부는 예상보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도 모든 것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동안 제가 본 것은 놀라웠어요. 대기줄이 거의 없었습니다. 심사관들은 기계적으로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죠. 제 차례가 되자 심사관이 여권을 봤더니 정확히 10초 만에 도장을 찍어줬어요. 수화물 찾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고 제 캐리어가 세 번째로 나왔어요. 저는 시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수화물을 찾기까지 정확히 18분이 걸렸죠. 공항철도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마침 열차가 도착하는 순간이었어요. 문이 열리자 승객들이 질서정연하게 내렸고 저는 바로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출발 시간은 정시였어요. 1분의 오차도 없었죠. 열차 안에서 제가 느낀 것은 묘한 안정감이었습니다. 진동도 소음도 거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빠르게 지나갔지만 차내는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착각이 들었죠. 서울역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4시 반이었어요. 공항에서 나온 지 정확히 45분 만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폴란드에서 바르샤바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최소한 시간 반은 걸리거든요. 교통체증까지 고려하면 2시간도 모자라죠. 지하철로 갈아타는 과정도 매끄러웠습니다. 표지판이 명확했고 안내방송도 정확했어요. 승객들은 모두 질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밀고 당기는 사람도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없었죠.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시간을 재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호텔까지 정확히 45분. 대기도 지연도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의 경험으로 판단하기에는 성급했거든요. 마리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어요. 내일 일정 확인 부탁드려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교했거든요. 다음 날 오전 9시, 저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반도체 공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흰색 건물이 제 시야를 가득 채웠어요. 마리아가 안내해준 일정 첫 번째 목적지였습니다. 공장 입구에서부터 엄격한 보안 검색이 시작됐죠. 클린룸 입장을 위한 준비 과정만 30분이 걸렸어요. 방진복을 입고 에어샤워를 거치고 여러 단계의 소독 절차를 밟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과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클린룸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축구장 10개 크기의 공간에 수백 대의 정밀 장비들이 정렬돼 있었어요. 각 장비마다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격보다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죠. 엔지니어가 저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생산하는 것은 3나노 공정 칩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보유한 곳은 단 2곳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던 내용이었거든요. 수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일반적으로 최신 공정의 수율은 60에서 70% 수준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90%입니다. 엔지니어의 대답에 저는 놀랐어요. 정확히는 90.3%죠. 저는 그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90% 이상의 수율이라는 것은 거의 완벽한 수준이었어요. 이론상 가능한 최고치에 근접한 수치였습니다.
다음 설명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이 칩들은 스마트폰, 자동차 서버, 심지어 인공지능 시스템까지 들어갑니다. 전 세계 디지털 기기의 심장부 역할을 하죠. 저는 클린룸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작업자들은 로봇처럼 정확한 동작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실수나 지연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공정이 분 단위로 관리되고 있었죠. 이 기술은 따라잡는 게 아니라 설계하는 겁니다. 엔지니어가 덧붙였어요. 우리가 표준을 만들고 세계가 따라오는 구조죠. 저는 뭔가 착각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한국을 조립공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핵심 기술의 설계자였던 거였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의 기본 전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공장을 나서며 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3나노 공정, 90% 수율, 전 세계 2곳만 보유한 기술. 이 모든 것이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았어요. 오후 4시, 저는 경남 창원의 방산업체 조립 라인에 서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폴란드와의 계약품을 생산할 현장이었어요. 공장 내부는 반도체 공장만큼이나 정밀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대한 금속 구조물들과 용접 불꽃이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느껴졌죠. 생산관리팀장이 저를 안내하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여기서 보시는 것이 KF-21 전투기 부품 조립 라인입니다. 폴란드 주문품도 같은 공정을 거치게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납기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거대한 전광판에는 실시간으로 작업 진행률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각 공정별로 시간, 품질, 진도가 분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저는 그 정밀함에 감탄했어요. 납기 오차는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보통 주 단위 오차를 당연하게 여기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0.11입니다. 팀장의 답변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정확히는 시간 단위로 관리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시간 단위요? 네, 맞습니다. 90일 계약이면 2160시간입니다. 오차는 24시간 이내로 제한해요. 팀장이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불가능한 수준의 정밀함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부품, 수십 단계의 공정, 그리고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 상황에서 하루 오차 이내로 관리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웠거든요. 다음으로 본 것은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각 부품마다 바코드가 부착돼 있었고 모든 공정마다 스캔하여 기록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불량품이 발견되면 즉시 전체 라인이 멈추도록 설계돼 있었죠. 계약 이행률은 어떻습니까? 저는 핵심 질문을 던졌어요. 100%입니다. 팀장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지난 10년간 납기 지연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100% 계약 이행률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수치였거든요. 현실에서는 항상 예외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이니까요. 조립 라인을 따라 걸으며 저는 작업자들을 관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위치에서 정확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시계처럼 정밀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무기는 강해서가 아니라 약속을 지켜서 팔립니다. 팀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어요. 공장을 나서며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이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뒤엎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정말 미국 의존적인 나라의 모습일까요?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어요. 호텔로 돌아온 저녁 8시,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지난 이틀간 수집한 데이터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엑셀 시트 4개가 열려 있었어요. 반도체, 방산, 교통, 그리고 종합 분석 시트였습니다. 각각의 숫자들이 제 기존 이론과 충돌하고 있었죠. 반도체 데이터부터 살펴봤어요. 3나노 공정기술 보유국은 대만과 한국 2곳뿐이었습니다.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71%,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상위 3위 안에 들어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조립 공장의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배터리 산업 데이터를 추가로 검토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세계 점유율에서 한국 기업들이 37%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LG, 삼성, SK 세 회사가 글로벌 톱 10안에 모두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역시 예상과 달랐죠. 문화산업 수치는 더욱 놀라웠어요. K-팝 음반 수출액이 23억 달러,
드라마와 영화 콘텐츠 수출이 12억 달러였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 시청 시간이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그래프로 만들어 봤습니다. X축은 시간, Y축은 신뢰도 지수였어요. 반도체 납기 준수율 98%, 방산 계약 이행률 100%, 물류 정시 도착률 96%, 문화 콘텐츠 완성도 평가 9.3점이었습니다. 그래프를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따로 놀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신뢰 생태계로 연결돼 있었죠. 반도체에서 쌓은 신뢰가 방산으로, 방산에서 쌓은 신뢰가 물류로, 물류에서 쌓은 신뢰가 문화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마리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리아,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어떤 패턴인가요? 마리아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모든 산업이 같은 원칙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정확한 납기, 완벽한 품질, 약속 이행.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진짜 경쟁력을 찾으신 건가요? 마리아의 질문이 핵심을 찔렀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건 산업이 아니라 신뢰 생태계입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노트북 화면을 다시 보니 숫자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 이 수치들이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50년간 축적된 신뢰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제 기존 보고서는 완전히 틀렸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제 휴대폰에 바르샤바에서 온 긴급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헨릭 밀러 위원장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딱딱했습니다. 저는 호텔 로비에서 전화를 받으며 불안감을 느꼈죠. 다니엘, 예비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헨릭의 첫마디가 심상치 않았어요. 내용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문제 말씀이신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이미 예상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을 독립적 기술 강국으로 평가한 부분들이요. 이것은 우리 기존 입장과 배치됩니다. 헨릭의 어조에는 압박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난 사흘간 직접 본 현실과 기존 프레임 사이의 충돌이었죠. 하지만 진실을 왜곡할 수는 없었어요. 위원장님, 현장에서 확인한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기존 평가를 수정해야 할 이유가 충분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정이 아니라 보완입니다. 헨릭이 강하게 말했어요. 미국 기술 의존성 부분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것이 NATO의 공식 입장이거든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교통, 정시에 운행되는 지하철,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 이 모든 것이 미국 의존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서에 넣을 수는 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헨릭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다니엘, 당신의 경력을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로 기관과 대립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순간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안전한 기존 프레임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말할 것인가.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하지만 제가 본 현실을 왜곡하지는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헨릭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새로운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겠습니다. 기존 의존성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였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사우스 코리어 이펙트 새로운 국가 모델의 등장이었어요. 이 문장을 넣는 순간 우리는 현실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 보고서는 쓸 수 없었어요. 사흘 후 폴란드로 돌아온 저는 국제전략연구소 대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27명의 연구원들과 7명의 평가위원들이 제 앞에 앉아 있었어요. 프로젝터 화면에는 새로운 보고서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사우스 코리어 이펙트 새로운 국가 모델의 등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헨릭 밀러 위원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그는 이미 제 선택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진실은 왜곡될 수 없었거든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한국에서 확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시작했어요. 기존 이론과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반도체 산업 분석이었어요. 3나노 공정 기술은 전 세계 두 곳에서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이죠. 수율은 90% 이상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참석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방산 산업이었어요. 납기 관리는 시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계약 이행률은 지난 10년간 100%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조립이 아니라 설계 능력을 의미합니다. 한 연구원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미국 의존성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준비된 답변을 했어요. 의존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핵심 기술은 독자적으로 보유하되 글로벌 표준에 맞춰 운영하는 방식이죠. 세 번째 슬라이드는 신뢰 생태계 분석이었어요. 모든 산업이 같은 원칙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정확한 납기, 완벽한 품질, 약속 이행. 이것이 이 나라의 진짜 경쟁력이에요. 헬릭 위원장이 끼어들었어요. 다니엘, 이런 평가는 위험합니다. NATO 정책과 배치돼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위원장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우리가 틀렸다면 인정해야 해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론을 깬 나라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기준입니다. 자원과 영토가 분리해도 국민의 정신과 신뢰로 세계 질서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죠.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덧붙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기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국가가 등장했어요. 이것을 인정하고 배우거나 아니면 현실을 부정하거나.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헬릭 위원장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다른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진실은 결국 받아들여질 거라고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이야기로 다음에도 꼭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추파였습니다.